네, 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올류 렉스턴에 대해서 조금 더 세세하게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G4 렉스턴의 유저로서 세세한 부분에서 어떤 게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전면 디자인을 보면요,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직선이 많아졌다라는 거를 좀 볼 수 있는데요. 자, 기존의 G4 렉스턴 전면을 보면은 곡선이 비교적 많죠. 이 그릴 같은 데도 곡선이 있고, 이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도 곡선들이 있어서 조금 더 부드러운 이미지가 강조가 됐다라고 하면은, 이 올류 렉스턴은 딱 봐도 직선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된 남성적인 이미지를 좀 표현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밑에 프론트 범퍼 자체가 좀 공격적이고 직각적인 이런 입체감을 나타냄으로써 뭔가 더 웅장한 느낌이 들게 합니다. 자, 그리고 뒷면을 보시면은 기존의 렉스턴보다 조금 되게 커졌다 라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거를 G4 렉스턴 사진을 보시면요, 자, 이 뒷부분을 보시면은 일단은 이 리어램프와의 간격이 굉장히 좁아졌다라는 거를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올류 렉스턴을 보면은 요 부분에 리어램프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리어램프와의 간격이 되게 넓어졌기 때문에 차가 조금 더 커져 보이는 느낌이 제가 봤을 때는 듭니다. 그리고 밑에 여기 써있지만 테일파이프 가니쉬라고 써있는데요, 이게 듀얼 머플러죠. 근데 뭐 이게 진짜 리얼 머플러다 아니다 라고 이렇게 논쟁이 좀 있었는데, 여기 써 있는 걸 보면은 이건 리얼 머플러는 아닙니다. 네, 그냥 장식만 낸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사실 뭐 제 입장에서는 이 머플러가 실제로 여기서 그게 나오든 말든 그거는 크게 중요하진 않고, 아무튼 드레스업 효과는 확실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G4 렉스턴을 보면은 G4 렉스턴 같은 경우에는 이 머플러가 안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요 뒷부분이 조금 짧아 보이는 느낌이 있는데, 머플러가 없으니까 뒷부분이 더 작아 보이는 느낌이 좀 있어요. 자, 그런데 요 간격이 넓어 보이는 것과 동시에 머플러가 있으니까 시선이 조금 더 길게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뒤가 훨씬 더 웅장해 보이고 커져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제일 좋은 거는 G4 렉스턴의 닭날개가 올류 렉스턴에서는 없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자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자, 외관 디자인을 빠르게 넘어가 보면은요, 측면에서는 뭐 변한 게 별로 없기는 한데, 이 채널 터치 센싱 도어 핸들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G4 렉스턴에서도 좀 고급 사용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아무튼 요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고급차에 있는 옵션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는 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20인치 스퍼터링 휠, 제가 저번에 언급을 드렸다시피 여기는 좀 까맣게 나와가지고 중간이 비어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여기가 안에가 이렇게 파여 있어가지고 빛 반사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 같고요. 20인치 스퍼터링 블랙 휠은 제가 이렇게 제대로 보게 되니까 기존에 그냥 G4 렉스턴의 휠에 까만색을 칠해놓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새로 나온 20인치 스퍼터링 휠에다가 블랙이 칠한 거였으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 가운데가 좀 비어있는 느낌이 조금 좋지 않거든요. 근데 이것도 실물로 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기존에도 20인치를 이렇게 블랙으로 튜닝을 해서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이 휠이 아쉽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G4 렉스턴 20인치 휠은 그렇게 구하기가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면은 그냥 20인치 스퍼터링 휠로 출고를 하신 다음에 블랙으로 그냥 도색을 하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도색을 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18인치 다이아몬드 커팅 휠도 기존보다 디자인이 괜찮아져 가지고 좀 만족스럽기는 하지만, 이게 실제로 보면은 20인치 휠은 이게 되게 이렇게 크롬으로 반짝반짝해서 좀 멋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광이 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뽀대는 20인치가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휠하우스에 대해서 이 오버핸더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블랙 에디션만 이거를 좀 두꺼운 걸로 해주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좀 오래된 쌍용 유저로서 한 가지의 좀 예측을 좀 해보자면은, 자, 렉스턴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여기 보이시나요? 펜더 플로어라고 해가지고 여기 펜더를 두껍게 해주는 정품,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드레스 튜닝을 할 수 있는
제품을 좀 선보여 줬어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렉스턴 스포츠를 운행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실제로 이거를 튜닝을 하고 계시다라고 합니다. 게다가 이게 정품이니까 더 믿고 할 수가 있겠죠. 잠깐 인터넷에 있는 이미지를 보여드리자면은, 이건 좋은 타이어라는 블로그에 있는 글인데요. 자,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게 렉스턴 스포츠의 순정이고, 이 왼쪽에 있는 게 그 오버핸들을 장착을 한 겁니다. 이건 뒷부분이고, 요거는 앞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차가 아무래도 더 육중해 보이겠죠? 전체적인 모습을 보자면은, 이거는 아지트라는 블로그에 있는 거를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자, 오버핸더가 이렇게 두껍게 있으니까 아무래도 차가 조금 더 강인해 보이고 오프로더 차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G4 렉스턴에도 적용이 될 수 있나라고 약간 문의를 해본 적이 있는데, 약간 제 예상으로는 추후에 이게 인기가 많다라고 하면은 G4 렉스턴에도 순정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좀 있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물론 이제 이 올류 렉스턴 더 블랙에 있는 이 오버핸더 같은 경우에는 그것만큼 두껍지는 않지만, 쌍용에서 이거를 두껍게 특별하게 제작을 했다라는 거는, 소비자들이 이렇게 오버핸더가 휠하우스가 두꺼운 거를 좋아하는구나 라는 거를 알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더 블랙에서 차별화를 시켰지만, 나중에 향후 뭐 짧으면 1년 아니면 한 2, 3년 후에는 이거를 순정 튜닝 제품으로 출시를 하던지, 아니면은 여러 업체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래도 렉스턴 스포츠 쪽을 하시는 분들이, 운행하시는 분들이, 튜닝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는 순정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물품들이 나왔지만 다른 물품으로도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요거를 어떻게 구해가지고 바꿀 수 있으면 또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 아무튼 제 생각에는 이게 초반에는 더 블랙에만 적용이 되지만 나중에는 순정 튜닝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방법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쌍용이 다른 회사들에 비교해서 시청자네 이렇게 소비자들이 원하는 거를 좀 묵과하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만들어놨다라는 것 자체가 그거를 알고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은 순정 튜닝 제품을 또 따로 출시까지 해주는 곳이니까 이 휠하우스는 나중에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어떤 방법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는 그냥 저의 그냥 쌍용을 10년째 타는 오너로서의 조심스러운 예측입니다. 자, 이제 실내를 볼 텐데요. 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단은 이 12.3인치 대화면 풀 디지털 클러스터 이건데, 뭐 제가 이렇게만 봤을 때는 지금 코란도에 들어가 있는 거랑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쌍용의 폰트나 이런 게 제가 지금까지 봤었던 자동차에 들어가 있는 폰트들 중에서 가장 이쁜 폰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화면은 그렇게 촌스럽거나 그러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다라고 좀 아쉬움을 좀 표현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요. 쌍용차 같은 경우에는 이 내비게이션이랑 연동이 돼가지고 이 화면 안에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나와야 되는 정보들이 이 디지털 클러스터에 표현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G4 렉스턴도 지금 그거를 표현을 해줘요. 그래서 굳이 내비게이션을 보지 않고 앞만 보더라도 최적의 정보들을 보여주는데, 물론 헤드업 디스플레이만큼 화면에 띄워주는 것만큼 좋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충분히 활용도가 있습니다. 아마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하게 되면은 뭐 차 가격이 너무 올라가서 그런 게 아닌가 싶기는 한데, 아무튼 실제로 이 기능을 써보면은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사실은 필요한가? 뭐 싶을 정도로 꽤 좋은 정보를 보여줘요. 한번 체험을 뭐 이렇게 주행을 해보시면서 체험을 해보시고 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이 기존에는 나무 무늬였었는데 이거를 뭐 테크니컬 패턴 그레인 판넬로 바꿨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이거는 왜 이런 식으로 바뀌었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이 리어에 2열 쪽에 원래 제 차에는 USB 포트가 2개가 있고 여기에 220V를 꽂을 수 있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그냥 시거잭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살짝 이거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지점인데, 물론 뭐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도 큰 차이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는 하겠지만 굳이 G4 렉스턴에 220V가 있었던 게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는 조금 의문이에요. 근데 리어 해시야 이거를 아무튼 뉴라고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새롭게 해서 업그레이드 된 느낌이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예. 뭐 사실 뒷부분에서는 거의 다 USB만 쓰고 220V를 쓰는 경우는 거의 많지는 않으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거는 좀 의아해요. 네, 220V를 굳이 왜 뺐을까? 네, 원래 제 G4 렉스턴에는 220V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게 바뀐 거는 이 오버헤드 콘솔인데, 이게 뭐 재질이 바뀌고 터치식 스위치로 변경이 됐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봐야겠지만 아무튼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ISG 스위치가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있어도 사람들이 끄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여기 오토홀드 버튼 밑에 있는 이 P 있잖아요. 이 버튼을 가지고 많은 분들께서 이게 뭐 주차 보조 기능이냐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이 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이제 추측을 하기로, 그리고 어떤 분께서 댓글에 달아주시기도 했는데, 원래 기존의 제 기어 같은 경우에는 N단으로 놔가지고 저희 이렇게 아파트 밑에 주차를 했을 경우에 제가 이렇게 남의 차를 가로막고 있었을 때 사람들이 그냥 차를 밀어줄 수 있잖아요. 밀어가지고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중립기어에 놓으면 차가 밀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전자식 기어 노브로 바뀌게 되면서 그 N단으로 놓는 게 되지 않다 보니까 그 N단으로 놓는 기능, 그러니까 주차를 하더라도 차를 앞뒤로 밀 수 있는 그 버튼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자동 주차 보조에 대한 그런 옵션이 있다라고 했으면 그걸 광고를 하거나 기능에 넣었을 텐데, 그 기능은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차주인이 없을 때도 N단으로 놓는 거랑 똑같은 버튼, 그거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회색차의 모습을 보시면은 또 눈에 띄게 변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쌍용 마크죠. 아무래도 이게 더 좋은지, 아니면은 그 앞면에는 닭날개 모습은 아니었어요. 기존의 앞면에는 이거는 그냥 렉스턴에만 있는 로고인데 요런 로고가 있었거든요. 후면에 있는 닭날개보다는 훨씬 괜찮기는 했는데, 근데 이렇게 쌍용으로 바뀐 것도 뭐 나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차피 쌍용이 무슨 뭐 벤츠나 뭐 그런 완전 최고급은 아니잖아요. 제 느낌에는 한국의 볼보? 약간 그런 느낌인데, 볼보는 요즘 약간 프리미엄 이미지로 가고 있기는 하지만, 아무튼 이 쌍용 마크를 계속 이렇게 밀고 나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 아무튼 기존의 G4 렉스턴보다 더 남성스러운 이미지가 됐다라는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엔진의 변화 같은 게 있기는 한데, 뭐 출력이 한 15마력 올라가고 토크가 한 2토크 정도 올라갔다라고 해요. 근데 이게 사실 체감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수치상에 나오는 그게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수치를 억지로 올리게 되면은 그거 있잖아요. 현대기아차의 세타2 엔진이 아직까지도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GDI 엔진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무리해가지고 출력을 높이고 하다 보니까 엔진의 내구성이 좀 깎인다거나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저는 무리하게 수치를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쌍용차를 타고 지금까지 제가 G4 렉스턴을 2년 넘게, 뭐 횟수로는 3년인데 운행을 하면서, 쌍용차의 장점은 수치상의 출력은 낮아 보일 수 있지만 엔진의 내구성이 참 좋아요. 제가 처음 차를 운행했을 때랑 지금이랑 엔진의 질감이 전혀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리고 쌍용차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여기 보시면 그 최대 토크가 걸리는 게 조금 낮은 RPM부터 걸리게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이슈 좀 있었잖아요. 뭐 현대차의 어떤 차가 언덕으로 올라갈 때 너무 RPM이 올라간다, 그런 게 있었는데, 제가 그 기사를 그 뉴스를 접하고 나서 제 차로 되게 가파른 언덕으로 올라가는데 확실하게 G4 렉스턴, 그러니까 렉스턴 쌍용차 같은 경우에는 낮은 RPM부터 토크가 좀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언덕으로 올라가는데 갑자기 RPM이 막 너무 심하게 올라간다거나 그런 거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주행 영역에서 힘이 딸린다는 느낌은 사실 거의 받기가 힘듭니다. 물론 그게 사람마다 다르기는 하겠지만 그냥 제 입장에서는 이게 왜 힘이 부족하지? 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타고 나서의 느낌이 중요하지 이렇게 수치상의 마력이나 토크는 크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막 60토크, 70토크 된다라고 해서 와 엄청 한 2배 빠르겠다 싶지만 또 그렇지도 않잖아요. 자, 그리고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었던 LD 시스템이 적용이 됐는데요. 저는 이 LD 시스템이 적용이 됐다라는 것 자체가 쌍용 자동차에서 이제 더 이상 사륜으로만 밀지 않겠다라는 저는 그런 뭐랄까 뉘앙스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렉스턴 스포츠 같은 경우는 그렇겠지만 G4 렉스턴, 그러니까 렉스턴 라인, 그냥 승용 SUV 라인에서는 꼭 사륜을 사람들에게 내세우진 않겠다라는 약간 느낌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후륜 시스템에서 LD만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이렇게 대처를 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사실은 사륜이 적용이 되면은 LD 시스템은 크게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면은 후륜일 경우에는 바퀴 한쪽이 떠버리면은 바퀴 하나에다가 힘을 집중해 줘야 될 상황이 생기지만 어차피 사륜이면은 내가 바퀴가 한쪽이 뜨더라도 나머지 3개의 바퀴가 굴러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LD 시스템 같은 게 있으면은 내가 4륜일 땐 필요 없지만 2륜일 때 꼭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능을 넣어줬다라는 거는 착가격을 4륜을 선택하지 않으면은 2륜을 선택하면은 한 200만 원 정도 아낄 수 있잖아요. 여기다가 LD 시스템만 적용을 하더라도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문제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착가격을 조금 낮출 수 있는 효과로 좀 생각을 한 게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저도 항상 하는 얘기고 저도 G4 렉스턴 2륜을 타고 있는데 저처럼 서울에 사는 사람 그리고 사실 수도권에 사는 사람도 그렇고 가끔 이렇게 지방 왔다 갔다 하는 정도에서는 4륜을 사실 전혀 쓸 필요가 없거든요. 거의 쓸 일이 없고 그러니까 서울에는 막 눈이 오더라도 제설 작업도 워낙에 잘 되기 때문에 저도 지금까지 10년째 쌍용 SUV를 2륜으로 운용을 하고 있지만 불편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저는 쌍용에 그런 생각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인데 쌍용차 같은 경우에는 전륜에 더블 위시본 서스펜션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후륜 같은 경우에는 멀티 서스펜션인데 전륜은 더블 위시본이거든요. 제가 이거를 자세하게 저도 아는 것도 아니고 이거를 깊게 얘기하면 좀 길어지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SUV들은 전륜에 맥퍼슨 스트러스 서스펜션을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WC1이라고 꼭 좋은 것도 아니고 맥퍼슨이라고 꼭 나쁜 것도 아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WC1이 확실히 가격도 좀 더 비싸고 예전에는 확실히 맥퍼슨보다 더 좋은 서스펜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와서 뭐가 더 좋다라고 하면 논쟁거리가 될 수 있겠지만 아무튼 전륜에 더 좋은 서스펜션, 좀 더 비싼 서스펜션을 쓴다라는 거 이것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쌍용의 4륜 시스템은 그 AWD 시스템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상시 4륜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힘을 분배해주고 그러는 게 아니라 확실한 오프로드의 4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4륜을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속 4륜이랑 고속 4륜이랑 그냥 평소에는 2륜 구동으로 하게 되는데 고속 4륜을 할 때는 그걸로 이제 막 시속 100km 달리고 그러시면은 안 되고요. 그냥 눈길이나 빗길이 왔었을 때 과속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이용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AWD처럼 그냥 120, 150 밟는데 4륜을 쓰시면은 안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좀 아시고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요. 초반에 그 팰리세이드였었나요? 아무튼 그때가 뭐였지? 아무튼 이렇게 세차를 하면은 엔진룸에 물이 들어오는 게 한참 이슈가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렉스턴 같은 경우에는 물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를 제가 예전에 보여드리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엔진룸 어라운드 실이라고 있는데 이게 아주 비싼 차에도 없는 경우들도 있는데 좋은 차들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에쿠스나 아주 그러니까 비싼 라인업들에는 이거를 다 넣거든요. 근데 밑에 차급에는 안 넣으면서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문제가 없을 수는 있겠지만 확실히 이게 더 고급차에는 들어가는 좋은 기능이라는 거는 현대차도 알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에쿠스엔 넣었었고 밑에 다른 제가
차들을 정확히 다 열어본 게 아니라서 그렇지만 아무튼 밑에 차급에는 넣지 않고 아무튼 그런데 쌍용차에는 이렇게 고무 실링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물이 들어가지 않기도 하고 이런 엔진룸의 정숙성이 더 좋다. 그러니까 고무 실링으로 완벽하게 이렇게 한 번 더 막아주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큰 변화일 수도 있는데요. 이 뒷좌석 2열에 시트가 앞쪽으로 1cm가 늘어났다라고 해요. 그 허벅지 부분이 1cm 늘어난다라는 게 생각보다 체감이 되게 큰데 아무튼 이거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변화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앞면에도 허벅지 부분을 좀 늘려줬으면 아니면 좀 고급차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 허벅지 부분을 조금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조금 넣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것까지 있으면은 정말 거의 완벽한 고급차 같은 느낌이 좀 들 것 같은데 저한테는 제가 키가 182인데 조금 짧은 느낌이 있거든요. 아무튼 뒷좌석 이 허벅지가 조금 늘어났다라는 거는 아무튼 굉장히 환영할 만한 그런 디테일한 차이인 것 같습니다. 뭐 나머지는 크게 달라진 게 없고요. 렉스턴 같은 경우가 뭐 우리나라 SUV 중에서도 뭐 가장 넓은 트렁크 공간을 자랑한다는 건 뭐 아실 거고 이게 제가 렉스턴을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죠. 저는 좀 이렇게 짐을 실을 일이 많기 때문에 대형 SUV가 좀 필요한데 아무튼 엄청나게 큽니다. 일반 분들은 사실은 이거를 다 활용하지 못할 만큼 이런 트렁크 공간이 충분할 거예요. 뭐 나머지들은 다 비슷한데 제가 지난번에 이 반자율 주행 기능 자체가 차선을 유지를 해주는 건지 아니면은 차선을 벗어나지 않게 해주는 건지에 대해서 이게 좀 타봐야지 알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읽어본 바로는 차선을 중앙을 유지해주는 기능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국내 최상급의 2.5레벨의 이런 자율주행 시스템을 갖췄다고 하는데 사실 2.5는 약간 말장난인 것 같긴 하고 그냥 우리나라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기술은 다 탑재를 했다. 뭐 그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선이 그냥 잘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선행차로의 경로를 인식하여서 그거를 따라가는 기능도 있다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왜 차선 중앙 유지 보조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다른 데는 다 써있지 않은데 여기 써있더라고요. 뭐였죠? 이 IACC, 그러니까 그냥 ACC인데 여기다가 인텔리전트 를 붙여서 I인 건데 전방 차량 차간 거리 및 차선 중앙 유지 보조 기능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선 이탈 방지 보조가 아니라 여기는 차선 중앙 유지 보조라고 써 있기 때문에 이거는 차선을 중앙을 잡아주는 기능이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이탈을 하면은 그냥 핸들을 잡아주는 게 아니라 중앙을 유지를 해주는 기능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속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 작동 제어 컨셉 작동 속도가 0km부터 150km까지니까 뭐 막힌 길에서도 왔다가 이렇게 그냥 자동으로 가는 기능 그리고 멈추는 기능 이런 것도 다 가능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타봐야지 알겠지만 지금 현재 현대기아차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다 된다라고 그냥 보면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써 있는 거로만 봐서는요. 자, 그리고 3D 어라운드 뷰 이게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 뭐 렉스턴 유저분들이 다 인정을 하는 것처럼 어라운드 뷰 모니터 시스템은 타사 대비해서도 참 괜찮습니다. 후방 카메라 화질도 되게 좋은 편이에요, 진짜. 오히려 다른 차들 탔을 때 제가 타본 대부분의 차들은 렉스턴보다 후방 카메라 화질이 다 안 좋았는데 아니면 왜곡이 좀 심하거나 근데 렉스턴은 후방 카메라 화질도 좋고 어라운드 뷰 화질도 이거는 좋습니다, 진짜. 그리고 그때 얘기를 했었던 후석 대화 모드 있잖아요. 그건 제가 3열까지를 고려한 건가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2열하고 대화를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뭐 실제로 2열하고 대화를 할 때 잘 안 들리면은 뒤돌아서 대화를 하거나 그런 경우에 좀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2열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게 후석 대화 모드라고 합니다. 뭐 나머지는 제가 기존에 다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냥 기존의 렉스턴이랑 큰 차이가 없는 것 같고 여기 다시 한번 써있지만 차선 유지 보조에서 중앙 차선 유지 보조라고 써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차선을 이탈하는 걸 방지해주는 거는 제가 봤을 때 큰 쓸모가 없는데 중앙 차선을 유지를 보조해주는 기능이 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믿을만한 주행 보조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아무튼 뭐 제 개인적으로 가장 아쉬운 거는 이게 파워트레인이 그냥 디젤 입점이 그대로라는 게 가장 아쉬운 점이긴 한데요.
사실 댓글에도 많은 분들께서 달아주셨지만 가솔린이 나오면은 바로 바꾸겠다 뭐 이러신 분들이 꽤 계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솔린이 지금 해외 버전에서는 출시가 돼서 이미 운행을 사람들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 국내에는 그게 들어올 수 없는 이슈가 있다라고 하는데 저도 이게 가솔린으로 바뀐다라고 하면은 진짜 바꿀 의향이 있습니다. 제가 2018년식 G4 렉스턴을 타고 있는데 사실 지금 이번에 나온 렉스턴을 보면은 제가 그냥 원하는 거의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옵션에 다른 수입 브랜드로 가려면은 진짜 확실하게 뭐 한 8천만 원? 그러니까 이 정도 크기에 그러면은 사실 1억이 넘어가야 됩니다. 이런 정도의 기능에 이 정도 편의 사양에. 그러니까 사실 이 정도 크기는 수입차로 가더라도 대부분 다 디젤밖에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미국 차가 아닌 이상에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우리나라 차를 산다라고 하면 저는 5천만 원 이상의 차를 사게 되면 사실은 수입 브랜드로 넘어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그 이상부터는 사실은 약간 사치품처럼 좀 뽀대로 타는 거잖아요. 근데 이 5천만 원 안에 제가 원하는 거의 모든 그런 기능과 그런 크기 뭐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는데 파워트레인이 뭐 마력이 향상했다, 토크가 높아졌다라고 하기는 하지만 기존에 제 같은 디젤 엔진을 사용을 한다라는 거는 제가 기변을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기는 합니다. 아니면 어려운 기술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완전 하이브리드까지는 어렵더라도 그냥 배터리 용량을 늘리는 마일드 하이브리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시스템을 쓰는 건 좀 어려운 일인가라는 좀 아쉬움도 들고요. 아무튼 그것만 뺀다라고 하면은 정말 제가 원하는 거의 모든 거를 갖춰서 나온 디자인부터 실내 편의사항에다가 뭐 주행 보조 기능에다가 그런 고급감까지 거의 제가 원하는 모든 거를 갖춘 차를 쌍용이 내놔준 것 같습니다. 11월 4일에 이제 출시가 본격적으로 되고 실물 차가 나오게 되면은 저도 한번 가서 직접 보고 영상도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